내 눈에 비친 숙부님의 어깨는 온통 칠흑 같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려는 살이라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저는 사람의 온기를 색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금빛 노란 빛으로, 슬픔에 잠긴 사람은 쪽빛 남색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검은 사리를 품은 자는 짙은 먹구름 같은 흑색으로 빛났지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맨발로 눈 덮인 고갯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던진 건 낡고 검게 얼룩진 화첩 한 권뿐이었지요.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그 말이 제 마지막 온기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년이 지나 그 화첩 속 검은 물감을 씻어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고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기록하는 공간, 세월 기록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총 4편짜리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겨울의 일이었지요. 윤씨 성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화공윤이라 불렀답니다. 붓 하나로 먹고 사는 처지였으니 별다른 호칭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지요. 나이는 24, 키는 또래보다 반뼘쯤 컸고 눈매는 유달리 깊고 그윽하여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의뢰 저 청년 눈이 왜 저리 슬퍼 보이나 하고 수군댔다고 합니다. 그 눈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윤은 사람의 온기를 색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지요. 남들 눈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윤의 눈에는 온몸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보였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따사로운 황금빛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어머니가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윤의 눈 안쪽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지요. 아버지는 짙은 소나무빛 초록색이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그 초록빛이 언제나 자식 곁에 묵묵히 서 있었지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따뜻한 빛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마주치는 상인들 중 덜어는 탁한 노란빛이었는데 그건 욕심이 과한 사람의 색이었지요. 짝사랑에 빠진 처녀는 온몸이 분홍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시름에 잠긴 노인은 쪽빛 남색이 어깨에서 발끝까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은 그 색깔들을 평생 화첩에 담아왔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붓끝으로 기록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색깔만은 그림으로도 옮기기가 두려웠습니다. 검은색, 칠흑처럼 끈적이는 그 검은 연기가 사람의 어깨 위에서 피어오를 때 그것은 살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해하려는 마음, 혹은 자기 자신조차 집어삼키려는 어둠. 윤이 그 빛깔을 처음 본 것은 12살 때였는데 그날 밤 그 사람은 정말로 이웃집 소를 훔치다 들켜 목숨을 잃었지요. 그 후로 윤은 누군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답니다. 그 색깔이 주는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윤은 평생 그 빛을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정면으로 들이미는 법이더군요. 지금 이 순간 윤은 낡은 방 한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자락 밑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매달린 채 녹다가 다시 얼기를 반복하는 늦겨울의 허름한 방이었지요.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살점을 저미는 칼바람이었습니다. 콧속까지 쩍쩍 달라붙는 한기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기도를 얼어붙게 했고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방바닥은 차갑고 눅눅하여 앉아 있으면 사타구니까지 한기가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 한 술 담길 그릇도 불씨 하나 살아있는 화로도 없었지요. 오직 윤의 손 안에 손때가 잔뜩 묻은 낡은 화첩 하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화첩은 그의 아내 소연이 그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어서 내밀어 준 것이 아니라 마치 더럽고 쓸모없는 물건을 처치하듯 발치 앞 흙바닥에 탁 던진 것이었습니다. 가져가시오. 그 화첩이나 끼고 사시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쩌렁하게 울렸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목소리가 그토록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는 그 순간까지도 믿지 못했지요. 소연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지요. 마치 남편이 아니라 낯선 행인을 대하듯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화첩을 주운 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화첩은 검었습니다. 속 페이지 전부가 짙은 먹물을 칠한 듯 검게 물들어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온 페이지에 검은 물감을 덧발라 놓은 것처럼 유는 그 화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이었을까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는 화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그 흐름이 가득했습니다. 전 주인이 오래도록 살았을 이 낡은 방에는 수십 년치의 삶의 흔적이 그 흐름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어디선가 쥐가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처마 끝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멀리 산 너머에서 바람이 몰려오는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는데 마치 산 자체가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지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이 나오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지요. 눈가에 짠 기운이 맺혔다가 그대로 식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 물음이 지난 열흘 동안 눈을 뜨면 밥을 먹으면 걸으면 잠들기 직전까지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이 그의 뇌 안쪽을 끊임없이 맴돌았지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다만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나는 다만 장인어른의 얼굴이 검게 물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것을 알리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찌하여 불효가 된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인가. 윤의 손가락이 화첩의 표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거칠고 낡은 한지 표면에 굳어버린 먹물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군데군데 갈라진 틈 사이로 화첩의 속살 같은 하얀 종이가 아주 조금 비쳤지요.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도무지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는 그 화첩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너는 대체 왜 이것을 내게 주었느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 차가운 바람만이 흙벽 틈새로 쓱 스며들어왔을 뿐이었지요. 그로부터 꼭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화첩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왜 그 자리에 무릎을 꺾고 통곡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색깔로 사람의 마음을 보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되기를 자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겠습니다. 윤이 그 낡은 화첩을 가슴에 품고 눈길을 걷기 10년 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1이던 봄날로 말이지요. 충청도 회덕 고을에서 사흘 거리쯤 되는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매화동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처럼 봄이 되면 마을 어귀부터 집집마다 매화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워 멀리서 보면 온 마을이 흰 구름에 잠긴 것처럼 보였다고 하지요. 매화 향기가 어찌나 진하던지 마을 어귀에 들어서기만 해도 코끝이 간지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향기에는 단맛과 쓴맛이 묘하게 섞여 있어서 맡고 나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지요. 윤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윤이 16되던 해 겨울 기나긴 병칠의 끝에 눈을 감으셨지요. 그 후로 윤은 혼자였습니다. 먹고 살 방도라고는 붓질밖에 없었으니 마을 사람들의 혼례 병풍을 그려주거나 글방 훈장의 서책에 사파를 그려 넣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화첩 몇 권과 어머니가 물려주신 붓 2자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 하여 불행했느냐 하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윤에게는 그 눈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온기를 색깔로 보는 눈. 그 눈으로 바라본 매화동의 봄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장터에 나가면 사방이 빛의 잔치였지요.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싸고 나온 젊은 어미는 온몸이 연분홍빛으로 출렁였고 손자 손을 꼭 쥔 채 엿가락을 사주는 할아버지는 황금빛이 등까지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두부장수 아저씨는 언제나 따뜻한 주황빛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두부처럼 포슬포슬하고 구수해 보여서 윤은 그를 볼 때마다 괜히 웃음이 났지요. 물론 세상이 온통 따뜻한 빛깔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사이에 끼어 세도를 부리는 마름은 언제나 탁한 황토색이었고 술에 절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대장장이의 어깨에는 늘 붉은빛과 검은빛이 뒤엉켜 있었지요. 윤은 그런 사람들 곁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이 매화동 어귀, 오래된 정자 옆 돌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붓질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장터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이 바람에 실려왔고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윤은 돌담 위에 피어난 이끼의 초록빛을 화첩에 옮기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눈앞에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선 여인은 20살 남짓의 처녀였는데 그 처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윤의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이 지금껏 보아온 어떤 황금빛과도 달랐지요. 어머니의 황금빛이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것이었다면 이 처녀의 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한낮의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것처럼 살아 숨쉬며 일렁이는 빛이었지요. 따뜻하면서도 강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그런 빛. 윤은 그런 빛을 가진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화곡나리이십니까? 처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수줍어하거나 들뜨지 않은 맑은 샘물 같은 목소리였지요. 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처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그제야 윤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첩이 무릎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윤이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 예. 예, 화공 맞습니다. 저 윤이라 합니다. 처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빛이 더 환하게 일렁였지요. 그 처녀가 바로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매화동에서 가장 큰 부자인 최참봉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최참봉, 그러니까 윤의 훗날 장인어른이 되는 분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름난 분이었지요. 재물이 넉넉했으되 인색하지 않았고 권세가 있었으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 어귀에 죽을 쑤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흉년이 든 해에는 자기 곳간을 열어 소작인들의 세를 탕감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참봉 어른이 아니라 참봉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윤이 처음 최참봉을 배웠을 때 그 눈에 비친 빛깔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깊고 깊은 금빛이었습니다. 소연의 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햇살이라면 최참봉의 빛은 수십 년 묵은 느티나무의 빛이었습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빛나는 금빛. 그 빛을 본 순간 윤은 직감했지요. 이분은 진짜 어른이다라고. 소연이 혼인 상대로 윤을 데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아니, 매화동 최참봉 어른이 가진 것 하나 없는 화공 총각한테 외동딸을 시집 보낸다고? 가문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참봉 어른이 무슨 생각이신 게야? 그러나 최참봉은 오히려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볼 줄 알지 재산을 볼 줄 아는 건 아니네. 저 청년 눈보게 맑지 않은가. 저렇게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어. 그 말 한마디가 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피고 하늘은 쪽빛으로 높았던 날이었지요. 윤이 사모간대를 쓰고 소연의 집 마당에 섰을 때 그의 눈에 비친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마당 가득한 사람들이 저마다 따뜻한 빛깔로 빛나고 있었지요. 장인어른의 깊은 금빛, 소연의 일렁이는 햇살빛 마을, 어른들의 소박한 주황빛과 연녹색이 한데 어우러져 윤의 눈에는 마당 전체가 빛의 축제처럼 보였습니다. 그 빛들 한가운데서 소연이 걸어왔습니다.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쓴 소연의 모습은 윤이 지금껏 화첩에 담아온 그 어떤 색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빛이 더 환하게 일렁였는데 윤은 그것이 소연의 설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기쁨이 클수록 빛도 밝아진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연이 수줍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윤은 소연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아주 조금 슬픈 무언가를. 그때 윤은 그것이 혼례날의 울컥함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요.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각오였다는 것을. 혼인 후의 삶은 윤에게 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따뜻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최참봉은 사위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었지요. 아침이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사랑채에 마주 앉아 윤의 그림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참봉은 그림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았지만 윤의 그림 앞에서 언제나 진지했지요. 그림 하나하나를 오래 들여다보고 이것이 무엇을 담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은 그 물음이 좋았습니다. 어른이 자신의 그림을 진지하게 바라봐 준다는 것이 마치 자기 존재 자체를 진지하게 여겨준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어느 날 저녁 사랑채에서 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람의 온기를 색으로 본다는 것을 아십니까? 최참봉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금빛이 잔잔하게 일렁였지요. 들었네. 소연이한테 놀라지 않으십니까? 최참봉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른 법이지. 어떤 이는 귀가 밝아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코가 밝아 멀리서도 냄새를 맡네. 자네는 눈이 밝은 거야. 다만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이 보는 것뿐이지. 그 말이 윤의 가슴 한켠에 꽂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눈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 다른 것이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윤은 자신의 눈 때문에 남몰래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귀신 씌운 증상이 아닌지, 이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늘 노심초사했지요. 그러나 최참봉의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두려움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은 소연의 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소연아, 나 이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하다는 게 뭔지 알겠다. 소연이 아무 말 없이 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손목을 타고 팔을 타고 가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윤의 눈에는 소연의 빛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안에 아주 조금 분홍빛이 섞인 채로 그것이 사랑의 색이라는 것을 윤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시절은 짧았습니다. 봄날 매화 꽃잎처럼 아름답게 피었다가 너무도 빨리 바람에 흩어지고 말았지요. 그 흩어짐이 시작된 것은 혼인한 지 꼭 2년이 지난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윤이 아침 문안을 드리러 안채로 향하다가 마당 한가운데서 장인어른 최참봉의 얼굴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윤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빛깔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금빛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잿더미 위에 아침 안개가 드리운 것처럼 그 빛은 최참봉의 이마 위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지요. 윤은 그 빛을 알았습니다. 병의 색이었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사람의 빛은 서서히 회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윤이 어머니를 잃기 한 달 전에도 보았던 그 빛이었지요. 그때 윤은 어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빛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기만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 윤은 23이었고 장인어른 곁에 아내가 있었고 이 집에는 최참봉을 아끼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알리면, 지금 손을 쓰면 어쩌면 막을 수 있을지도 몰랐지요. 윤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려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한 나날은 그렇게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윤이 문안을 드리러 마당을 가로지르다 장인어른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빛깔을 발견했지요.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낯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어깨 위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칠흑 같은 검은 연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기록실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